저는 주로 교육청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새로 생긴 주제가 이 자율주제죠. 긍정심리 학부모 감정 코칭이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그 미국 심리학자 대회에서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제 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심리학 역사가 한 300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심리학자들은 너무 인간의 부정적 정서에 주목해 왔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아, 예. 그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분들 있죠. 꿈, 뭐 트라우마 이런 이제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부정적인 면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연구를 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제 새로운 심리학자가 이제 지겹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너무 부정적 정서만 연구해 왔다. 앞으로는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주장한 흐름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보고 긍정심리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걸 이제 서울시 교육감 하시던 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하셨던 문영윤 교수가 한국에 소개했고, 또 우리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 선생님께서 이제 대구 교육에도 이걸 이제 접목시켜서 교육감님 부임하신 이후로 대구광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행복에 두고 있죠. 그래서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아마 이 긍정심리 학부모 감정 코칭이라는 이제 주제도 이제 새로 생겨갔고요. 또 우리 어머니도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오신 부부 있죠. 조벽 선생님하고 최성애 교수가 감정 코칭을 우리나라에 도입해 와가지고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고 이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이 감정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도울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넓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그 책 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명문 우선 이제 이 명문 초등학교에 제가 와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4대 부초는 처음이에요. 뭐 영신도 가보고 개성도 가보고 교대 부초도 가봤는데 아직 제가 못 가본 학교가 효초하고 그리고 국제학교는 부르나 몰라. 드디어 오늘 제가 4대 부초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부초 학부모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오신 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시네요. 우리 연구소가 저 달서구 구석에 있는데요. 거기도 부초 학부모 계시더라고요. 혹시 달서구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네요. 예.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들께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드렸을 텐데 저는 좀 걱정도 되고요. 사실은 저는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을 한 경험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서글퍼 보여가지고 용기를 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당신이 하라. 그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어가지고 키웠잖아요, 직접.
이제 큰 소리 쳤어요. 워낙 우리 와이프 하는 거 보니까 서글퍼가지고 뭐 이상한 브로마이드 2장 구해와가지고 벼락박에 붙여놓고 그걸 촌스럽게 따라하라 해사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잘 몰랐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아이를 뺏었는데 막상 뭐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초보 아빠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어떻게 자랐지? 먼저 어린 시절을 되돌려봤죠. 만약에 제가 아주 잘 자랐다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주 불행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웠어요.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하고 우리 삼형제가 밤에 잠들었는데 새벽에 한 5, 6시쯤 돼서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눈 떠보니까 진짜 아빠 옆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 인생의 트라우마죠. 그때 아버지는 이제 폐결핵 환자였는데 요즘은 뭐 폐결핵 이런 게 별 병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약이 잘 안 들어가지고 투약을 계속하면 내성이 생겨서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립의료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셨는데 대신에 이제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1학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만 되면 엄마가 딸기를 준비하는 걸로 봐서 딸기 봄에 난 거 맞죠? 그 후로 이제 저는 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우리 삼형제가 각각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없이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큰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암담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었던 제일서점 뛰어나가가지고 시내 가면 왜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어요. 제일서점에.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진짜로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다 읽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아주 쉽게 정보를 유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거 제가 다 보냈어요. 와이프 이제 출근하고 나면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이제 출근 시간 일찍이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를 이제 케어해가지고 노란 차 기다렸다가 아이를 태워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때 잘 관찰해 보니까 엄마들은 처음에는 이제 학기 초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처음 보낼 때 보면 아이들 이제 막 안 간다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 이제 지침에 따르면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들 냉정하게 돌아서줘요. 막 울어도 선생님한테 맡기고 막 아파트 뛰어 올라가고 이러더니 애들 이제 적응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손 흔들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리고 엄마들도 안 뛰어 올라가고 거기 남아가지고 335 수다를 떨고 있어요. 또 좀 며칠 관찰해 보니까 거기 서서 수다 떨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고학년 있을 것 같은 언니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 정보를 유통하고요.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집에 놀러 한번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럼 그 언니 뭐라 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나. 그래가지고 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이제 언니 커피 끓일 동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집 큰애 방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전집 좋은 거 있는가 막 살피고 있잖아요. 책상 위에 학습지는 뭐 있는지 뭐 이런 거 막 살피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이제 주고받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오면 이제 반모임 하죠. 반모임 끝나면 여기는 뭐 모르겠는데 보통 그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반모임 끝나면 그 일대 커피숍이 막 그죠? 엄마들로 가득 차져요. 그래가 뭐 혹시 거기 빠지면 뭐 중요한 정보 놓치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것들을 서로 돕고 이래요.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아무도 안 가더라고. 제가 사실은 이게 자녀교육에서 좀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르죠? 나름 유명한데.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가장 행운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답답한 그 길을 개척하다시피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 저는 이제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금정고시했는데 공장에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에요. 너무 아쉬웠겠죠. 전생이 안 풀릴 때마다 그 당시에 젊을 때, 아, 내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구나.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구나. 형편이 조금만 되었더라면,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또는 고등학교만 갔더라면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놈 이제 공부에 목숨 걸겠죠. 왜,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겪었던 그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다시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부처 엄마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엄마들은 피아노 하고 싶은데 못했거든? 옛날 형편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전부 피아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피아노가 국민 공통 과목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엄마들은 다 피아노 배웠는갑다. 조용한 거 보니까. 동네 가가지고 이 말하면 엄마들이 다 좋아해요. 어떻게 전 내 마음을 알지? 하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놈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처음에. 그러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육아서적도 전부 거의 다 읽었지만, 특히 이제 영재라는 말이 제목이 들어간 책, 또 입에 담기에 금기시되어 있는 서울대라는 말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책, 이런 책들을 이제 닥친들 읽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 학력고사 전국 수석 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먼 센스, 주부 생활 이런 데 이제 엄마들 수기 같은 거 나면 그런 거 다 스크립해서 읽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하는 게 뭐인 줄 알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애가 책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라. 유전자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죠? 다 알죠?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이거구나 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익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달서구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우연히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서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서점인데, 요즘이야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이제 그 전집 할인 매장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어진 그 주옥 같은 세계적인 단행본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모아하는 서점을 보고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서점의 할인 공세, 그리고 교원 언니들의 맹활약 덕분에 다 망하고 대구에 지금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저 만촌동에 조그만 서점 하나 남았고요. 이거 대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어린이 전문 서점인데, 그죠? 제가 이제 이 서점 문 열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처음에 끌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로 그 좋은 어린이 책들이 막 너무 이렇게 손쉽게 그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당시에 그 학교 도서실? 이런 거 거의 도서실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 아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가끔씩 학교에서 통지문 와가지고요. 집에 노는 책 한 권씩 아이들 가방에 들려 보내라고 하거든요. 도서실에 책 비치한다고. 그러면 저부터 우리 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책. 아까우니까. 그걸 애 손에 들려주는 거라. 그러면 그런 책들이 다 모인 게 학교 도서실이고요. 공공도서관도 말할 것도 없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책 읽기가 그리 중요하다는데 저 질 좋은 어린이 책을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너무 좋은 어린이 책에 반해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매주 한 번씩 저 서점에 갔어요.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할 때예요. 지금은 12,000원 하거든요.
그 우리 신혼초고 뭐 이래가지고 형편도 안 좋고 단칸세방 살고 이랬는데 차도 없고 이랬을 때인데 매주 한 번씩 가서 갈 때마다 그림책을 한 10권에서 15권 이렇게 샀어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매주 한 번씩. 정말 제가 뭐 무슨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못 갔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갔죠. 왜냐하면 책이 너무 좋고 그 좋은 그림책들을 사와서 아이에게 읽어줄 때 너무 행복하고 또 아이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이렇게 오래 했죠. 전 지금 생각해도요, 정말 내가 아빠 노릇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그죠? 좋은 어린이책을 충분히 읽힌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수학 공부 시킬 때는 뭐 맨날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전부 정신병 하나씩 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저는 이제 중증 충동 조절 장애 환자예요. 수학 공부 시킬 때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짧은 시간에 제가 아이 괴롭힌 이야기, 뭐 실패한 이야기, 잡은 이야기 이것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저 인간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 엄마들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학원 보내자 하면서 이러다 애하고 관계만 나빠진다 하면서 막 이러죠. 그 순간 특히 초등학교 때 이러면 진짜 어려워져요. 다행히 저는 이제 아이 잡았을 때마다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2시간 지나면. 요즘 젊은 엄마들 애 한번 잡았다고 막 크게 막 우울해가지고 막 내일은 꼭 내가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면서 막. 이건요, 정신과 가도 소용없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작을 해야 신경안정제나 뭐 항우울제나 투여하면 되는데 이게 주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이름 붙인 증세는 파트타임 사이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라서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거라. 뭐 오전에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 전화 받고 난 날 이제 발작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일 있죠. 명절 직후에 뭐 증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옆집에 놀러 갔다 온 날 뭐 그렇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약물 치료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건요, 꼭 2시간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와. 저도 이 무수히 아이 수학 공부 시킬 때. 오답 나오면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집중하고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박았더니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애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가지고요. 진짜 눈동자가 뺑뺑뺑 돌아다녀. 야, 이 새끼야, 이거 정신 안 차려 하면서 똑바로 문제 읽어 가니까 눈이요 뱅뱅뱅 돌아가는 거야. 아빠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몰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2시간 후에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2시간 전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집 다 째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그죠? 근데 2시간 지나면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 수습. 그리고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 쨌던 문제집 꺼내가지고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인 거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개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애 이제 우울하게 해서 울면서 이제 자러 들어간 방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까는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 점점 인간 돼가고 있잖아. 그랬어. 저는 이렇게 진짜 울면서 이제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제가 이 좋은 어린이 서점을 만나서 있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한테 꾸준히 읽으니까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냥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된 거지. 왜냐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자라더라고요. 이거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우리 초등학교 때인데 어린이날이었어요. 보통 어린이날 되면 이랜드 놀러 가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 이벤트.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을 사러 오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처럼 뭐 지금 뭐 스마트폰이 있거나 뭐 디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그래가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저한테 연출하고 있어요. 저 뭐 평소에 적하는 여편네가 아닌데 제가 미워 죽어가지고 커피 태워달라고 하면요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는 분인데 전화는 이벤트 한다고 저렇게 애도 부끄럽다고 막 고개 쳐박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좋은 어리석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진짜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라. 이게 몬테소리 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한 어린이가 이제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고른 발달이 필요하대. 행동 발달, 인지 발달, 정서적 안정. 이 세 가지예요. 행동 발달이야 뭐 이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GM 식품 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유기농 먹거리 찾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인지 영역 발달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많은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고생하죠. 좋다는 거 뭐 최신 흐름의 이런저런 교구나 커피 좀 마시려고. 이거 우리 3학년 소은이 엄마가 사줬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통 이제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IQ.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건 많이 밝혀졌죠. 뭐 그 하버드 대학에서 다중지능 이론도 이렇게 연구해냈고요. 또 요즘은 뭐 IQ 외에 다른 뭐 그죠? 사회적 지능, 정서 지능 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이렇죠. 근데 보통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여부는 IQ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스키마에 달려있다는 거라. 이걸 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전지식 또는 배경지식이라고 하죠. 1학년 아이가 한 수업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아이가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 그죠? 경험하고 습득한 모든 것의 총체. 이걸 보고 이제 배경지식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능하면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학습 많이 하죠. 뭐 요즘 캠핑도 대유행하고요. 옛날에 저는 잠수내 할 때 잠수내 알아요? 제가 잠수내 원조 멤버 아닙니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수내가 생겼어요. 잠수님 운영자가 잠수님인데 잠수님은 잠수내 생기기 전부터 알았고 우리 PC통신 시대예요. PC통신 시대에 이제 아이들 그 교육과 관련한 데모 프로그램, 공짜 프로그램 이런 거 구한다고 PC통신 동호회 같은 거 있었거든요.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알아요?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 우리 그 PC통신에서 만난 사이라니까 잠수님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로 딱 넘어왔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때 자녀에게 관심 있던 많은 부모들이 홈페이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도 홈페이지 하나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 잠수님이 자기 홈페이지 딱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이 롯데호텔 마케팅부 출신이거든. 연세대 무슨 과 나와가지고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홈페이지 이름부터 공모를 했다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관심을 쫙 끌었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모으려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블로그죠, 블로그, 파워블로그. 근데 이제 이 자녀에 관한 고급 정보들이 전부 잠수내에 쏠리는 거라. 그래 할 수 없이 저도 제 홈페이지 문 닫고요. 잠수내 귀순해가지고. 잠수내 생길 때부터 저는 거기서 들어가서 활동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모르실 텐데 제 모르면 간첩이에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려니까 좀 그렇네. 우리 아이는 그래 잠수내에서 대구 산다 하면 서울에서는 촌이라 하거든. 대구를 시골로 알아. 시골. 저는 시골에서도 여기 뭐 수성구 사는 것도 아니고 달서구 촌구석에 살았는데 그래서 잠수내 덕분에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끄는지 이런 걸 다 알았어. 우리 아이 영어도요.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제가 그 원조잖아요, 원조. 우리 지금, 해외 기업에 취업가 외국 나가 있는데, 우리 자기 회사에서 영어의 신으로 불려요. 웃기죠?
사실은 영어 별로 못하는데. 공인영어 성적이 좀 높을 뿐이지. 근데 하여튼 있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라. 사고력.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독해력, 어휘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교구를 하는 거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따르는 거 뭐 오르다니 뭘 하니 뭐 이런 거 이런 거하고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기하게 잘하는 거죠.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마치 비유하자면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콩나물 키우지, 콩나물. 그럼 콩나물 시루에 콩을 이렇게 얹어 놓고 천으로 덮어요. 그리고 시루의 밑을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대부분 물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요. 맞죠? 이상해요. 근데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닌 거라. 수분의 일부를 콩이 머금고 있다가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죠. 이런 원리하고 비슷해요.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뭐가 아이가 자라는 거라.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안타깝게도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애 책 읽고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대? 교훈이 뭐야? 주인공 어떻게 됐어? 뭐 자꾸 확인하죠, 확인. 질문하고.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실패하죠. 독후활동, 개사코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고 이래서 책의 맛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엄마의 질문이 자꾸 예상되는 거라. 이 주인공 이름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의 재미를 놓치죠, 보통. 그래가지고 또 요즘 엄마들이 애들한테 질문하려고 하니까 질문 만들기도 어렵죠? 그 친절한 출판사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다 두 쪽, 세 쪽 붙여놔요. 또 이걸 동네 언니들이 좋은 책이라고 막 권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건 책이 아니고요. 교재죠, 교재. 제가 말한 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으이씨. 좋은 책을 읽으면, 이거 서울에 가면 교보에, 교보 빌딩 앞에 있는, 그저 유명한 말인데, 교보문고 창립자이신 신영호 회장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막 걱정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어린이 책을 잘 공급하기만 하면, 그죠?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이들의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깊은 신뢰가 있으면 많은 사교육을 접게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생략하고요.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이 선생님 다녔다고 했죠. 매주 한 번씩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되고 나서는 이제 애가 너무 독서 수준이 이제 높아지니까 더 이상 이제 어린이 선생님 읽을 책이 없어서 그때 마침 교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한 1년 교보 다니다가 그 다음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하니라고 이제 책 못 읽었죠. 우리 아이 6학년 때요. 그 당시 교육감께서 이제 새로 취임해 오면서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은 행복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는데 그 당시의 교육감님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창의력이었어요. 그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라는 걸 했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씩 교대로 불러 모았어. 우리는 아주 규모가 작은 저 남구에 있는 정말 듣보잡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운 좋게 대표가 됐어요. 그 대구 교대 갔어요. 그때 진짜로 대구에서 똑똑한 애들 다 왔거든. 초등학생 버전으로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예? 4대 부처에 모여 있어요. 그게 아니고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그 당시 이제 교육청 영재 제도도 없을 때예요. 영재교육법이 통과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가면 5, 6학년 아이들, 그죠? 아주 똑똑한 애들 그 모여서 교수님들하고 직접 뭐 이렇게 사사받고 있죠. 그 아이들이 각 학교로 돌아가서 대표로 다 나오고 이런 대회였는데, 우리 애가 이 대회를 갔다 오더니 발표를 자꾸 기다리는 거라.
그 제가 발표 기다리지 마라 해서 상처받을까봐. 아빠는 니를 지금 당장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니는 나중에 수능 칠 때 수석하면 된다 하면서. 왜냐면 체일기라는 것이 당장 성과가 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길게 보고 키우는. 이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전략적 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전략적 사고라고 부르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 전략적 사고를 못하는 거라. 육상으로 말하자면 100m 달리기 하고 있죠. 100m 달리기. 근데 아이 키우는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마라톤하고 비슷한 건데, 만약에 마라톤이한테 동의한다면 이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마라톤은요, 보통 스퍼트 지점이 42.19km 뛰는데, 스퍼트 지점이 어디쯤인가 하면 35km죠. 이때쯤에 이제 전력, 힘을 아꼈다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황영조가 옛날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할 때 그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본 내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 자기가 30km 지점 지나면서 스퍼트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대부분은 일찍은 스퍼트 안 하죠. 왜냐하면 지치거든. 그래서 마라톤 용으로요, 우승할 의사가 없는, 우승을 노리지 않는 선수들이 가끔 출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주요 마라톤 대회에는 국가대표가 3명 나가요. 3명. 기록 순으로 1, 2, 3위가 나가죠. 보통 3위에게는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케냐나 다른 마라톤 강국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임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페이스메이킹이라고 부르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하는 거지, 미리 한 10km 지점쯤부터 치고 나가는 거라. 선두그룹에서. 이런 애들 보면요, 나중에 한 20km 가면 화면에 안 보여요.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지쳐서 처지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죠. 이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꼭 옆집에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돌려 샀는지 막 있잖아요. 벌써 뭐 못하는 게 없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며칠 전에 초등학교 6살짜리 엄마가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듣고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와, 보니까 벌써 6살인데 한자 7급 또 뭐 하더라? 뭐 하여튼 영어로 ORT 4단계 그냥 읽고 있고요. 뭐 하여튼 희한하대, 요즘 엄마들. 또 뭐 카페, 무슨 카페, 상위 1% 카페가 있대.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또 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초등 그 컨설팅 전문하는 샤론 코치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들 많네. 유튜브 한번 검색해봐요. 혹시 진짜 자녀에서 궁금하시면 대치동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이 대치동에서 초등 전문으로 그죠? 학습 코칭하고 이런 분 중에 뭐 민성원은 다 아실 테고 샤론 코치라고 있어요. 이분 동영상이 유튜브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막 계속 보다가 그러니까 자칫하면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심각해지죠. 코스 오인의 오류라고.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전력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라톤이라. 어떻게 해요? 애들 한 3학년쯤 되면 퍼지죠. 3학년 때 여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 많아요. 엄마 수학문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아니, 왜냐면 5살, 6살 때부터 연산 학습지 해대니까 지치는 거죠. 또 어릴 때는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스폰지 같죠. 어릴 땐 다 우리가 영재 같다는 생각 한 번씩 다 해보죠? 저도 했어요. 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우리 5살 때 민사고 입시 설명회가 대구에서 있었어요. 계대 강당에서. 그때 민사고 이제 실세가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용인예고 교장으로 스카우트대 가 있는 박하식 교감이라고 있어요. 박하식 선생님이 그때 민사고 교감했는데 이분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입시 설명회 갔다 아닙니까? 우리 애 5살인데. 그 입시 설명회 끝나고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할게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질문이, 아니, 민사고는 노벨상을 받을 뭐 나라의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서 왜 훈련된 학생들 자꾸 뽑냐고. 민사고에서 뭐 수학 경시대 이런 거 하거든? 그 입상하면 가산점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훈련된 애들 뽑는 거라. 근데 열받아가지고요. 그런 질문했던 생각도 나고.
근데 하여튼 우리 애가 이대에 나가가지고요. 자꾸 발표를 기다려요. 우리는 뭐 아무 사격도 안 받았거든요. 그 저도 기대도 안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대에서 우리 애들 5등 했죠, 5등. 뭐 1등 해야 되나? 5등 에다가 별로 반응이 없네. 아니,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나왔다니까. 우리 아이하고 같은 학년 중에 대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가 하나 있었어요. 노희수라고. 저 달서구 살았는데, 달서구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왔어요. 얘가 그때 도원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중에 얘가 커서 중학교 때 대구 전체에서 수학과학을 제일 잘했어요. 영재반이 있잖아요. 대구 과고 부설 영재원이 있다니까. 거기 가면, 그죠? 물리 10명, 화학 10명, 지학 10명, 생물 10명, 수학 10명, 이렇게 해서 대구 시내에서 각 분야별로 10명씩의 중학교 3학년을 뽑아가지고 영재 교육을 시키는데 애가 거기서 가장 잘한 아이예요. 중3 때. 얘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다니까? 근데 얘도 우승 못했어요. 걔 2등 했어, 2등. 1등 한 명이 금메달 주고요. 2등 3명에게 은메달 주고, 그 다음에 5등부터 9등까지 5명에게 동메달 줬어요. 이게 우리 애 동메달. 동메달 그냥 별로 반응이 아니, 뭐, 꼭 박수치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책을 꾸준히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국어 2문제죠. 그리고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칠판이 없어서 수학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 국어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고 있어요. 솔로몬한테 어떤 날 두 엄마가 찾아와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죠. 애기 하나에 엄마 둘이 와가지고 서로 저거 애기라고 우기는 바람에 솔로몬에게까지 찾아온 거라. 솔로몬이 아무리 설득해도 뭐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이 열받은 척 하면서 애 둘로 두 동강 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토막씩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친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양보했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작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게 가짜구나 하면서 친엄마를 찾아줬다는 지문을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가장 많은, 그죠? 해법을 찾아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다 이런 거예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깊어야 다양한 창의적인 대답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지금 해외 취직하고 나가가지고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애 방을 제가 쓰거든요. 그 우리 애 방 정리하다 원래 5월달에 이 메달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런 거 안 보여줬어요. 이 귀한 건데. 첼기가 다 중요하다고 여겨요. 근데 제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도 첼기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유아기 때 다 푸르미닷컴 한 번씩 들어가 봤을 테고. 근데 현실은 이렇지 않거든요. 수능 감독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능 첫 교시가 뭐예요? 국어죠. 여러분들 다 수능 세대네, 거의. 실수할까 봐 조심스럽네. 40 밑으로는 다 수능 세대예요. 수능이 지금 시작된 한 20년 됐으니까. 맞죠? 수능 첫 교시. 어쩌면 그 시기에 가장 20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긴장되는 시험이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도 되고요. 심약한 여학생들은 한 20분 동안 활자도 안 보인다 하고, 이런 시험에서 보면요. 첫 시험이 국어인데,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쳐요. 근데 주어진 80분 동안 8절절로 16쪽의 문제지가 주어지는데, 이걸 80분 동안 다 해내는 애들이 한 교실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많으면 2명. 우리말인데. 안 이상해요? 다 시간이 부족한 거라. 그래가지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어와야 저녁에 뉴스 보고 가채점 하잖아요? 정답을 옮겨주고 시간이 없다니까. 정답 옮겨줬고 OMR 카드에 딱 마킹하고 덮고 좀 숨 돌린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라.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체육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동의했어요. 근데 실제로 살기는 이렇게 안 살아. 이상하죠? 여러분들 제 이야기 하면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체력계가 분명히 다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막상 국어시험을 쳐보면 시간이 부족한 거야. 아니 처음에 보면 뭐 듣기 빼고 나면요 태산 같은 지문이 하나 딱 있고 열심히 지문 읽고 나서 밑에 문제풀로 떡 내려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래. 밑줄 친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뭐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그럼 다시 지문으로 가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또 읽어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긴 지문에 문제 3문제 달랑 있어요. 그거 겨우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면서 8절절을 넘기는 순간 또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턱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상하죠?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다시 내려가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어 공부할 시간 따로 없어요.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수포자가 아닌 다음에는 수학 공부를 한 50에서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자기 공부 시간의. 그리고 나머지 한 30%를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나머지 1, 20% 사탐, 과탐 해야 되거든요. 왜?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범위도 공부할, 이과 가면 진짜 범위가 문과보다 3배나 많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느라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 다 보내죠. 그러면 책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 따로 없어요. 이미 늦었죠. 우리 애도 고등학교 딱 가니까 책가는 완전히 빠이빠이라. 수학 공부하느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수록 야자 시간에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따로 모아놓죠. 좋은 고등학교 가면. 심자라고 하죠, 심자. 일반 학생들 야자하고 2시간 더 심자하는 거래요.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우리 애도 그 심자반에 뽑혀가지고요. 가보더니 정신병동 갔다 하면서. 그 학교 자기 동기들 600명 중에 50명인가 60명을 뽑아가지고 심자를 시키는데 그 독서대 하나씩 쫙 주고요. 하얀 벽에. 그 막 엄마들 막 들여보내고 싶어가지고 난린데 우리 애는 가보더니 정신병동 갔다는 거라. 일제히 애들이 그 심자 시간에 딱 되면 전부 일제히 꺼내는 책이 다 뭔지 알아요? 수학의 정석. 뭐 공부 못한 애들이 꼭 수학의 정석은 낡았고 뭐 요즘 수능 트렌드에 안 맞고 이런 소리 하면서 핑계대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아직도 수학의 정석 하거든요. 우리는 저한테 막 빼돌락해가지고 막 학교 가서 싸워가지고 제가 뺐어요.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 야자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야자 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애들하고 떠들고 놀고 막 이런다고. 자, 다시 중학교로 내려와요. 이미 중학생 되면 여러분들 손을 떠나죠.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요. 드라마 봤어요? 문 쾅 닫고 들어가면 엄마가 그 문 앞에서 쾅 닫히는 소리가 동시에 다리 풀려가지고 스르르 주저앉는 거 많이 봤죠? 이거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거 진짜 실감 난다니까.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뭐. 무심 아들 한 대 쥐박으려고 해도 다 막아요. 저도 중3 때 우리 한 대 펠락하다가 아니 오른손인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확 애 머리통을 향해서 때렸는데 가다가 뭐가 턱 걸리더라고. 보니까 애 왼손이 제 오른손목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새끼 이게 아빠가 때리는데 뭐 막아 하면서 이번에 왼손으로 또 때리니까 애 오른손이 또 막아요. 니 지금 아빠한테 덤비나 하면서 손을 안 놓나 하면서 막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애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요.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LA 경찰이 범인지화 받으시. 그러니까 중학교 오면요 이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뭐 자녀교육 가나 아무리 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도 안 먹히죠 이제. 저는 명식이 자녀교육 전문가잖아요. 잠수내에서 제가 15년째 활동하고 이랬으니까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내 말대로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는데 근데 이게 애가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해요? 아, 체육기는 중요하다 하고 하니까 중학교 시절에 소위 말하는 오피스텔에 있는 독서 논술 또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보내는 거라. 근데 그런 데 가면 뭐 해요?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아이들은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이건 뭐 제 말이 아니에요. 대치동에서 그 유명한 이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5% 정도는, 햇살 있는 5% 정도는 사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된대. 나머지는 다 전기세 내려온다니까. 안타까워요. 이런 애들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옵니다. 사춘기가 막 시작되죠. 스마트폰 들고 있고 뭐. 남자애들 막 게임한다고 난리고 막. 진짜 답답하죠. 책 읽으라 하면 전부 와인이나 들고 있고. 그 책 좋아하는 놈들이 들고 있는 게 와인이라니까.
Y도 안 들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고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좋은 책 몇 권이라도 읽히자고 보내는 게, 뭐, 주니어 플라톤이니, 뭐, 한우리 독서 논술이니, 또 수성구에 보니까 뭐, 지혜의 숲이니, 뭐, 범어동 가니까 뭐 이상한 거 있더라. 휴마네르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안타까워서 보내줘요. 그런다고 됩니까? 애가 책의 맛을 알고 습관이 잡혀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학년 내려오면 이제, 이상하다. 우리 유아기 때는 애들이 책 좋아했는데, 나름, 그죠? 근데 학교도 가고 나서부터 이놈들이 영 담 쌓고 있잖아요. 그게 답답하니까 이제 학습지 시키는 거지. 또 학습지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학습지 종류는 왜 그래 많은지, 뭐, 웅진싱크빅을 시켜야 될지, 구몬을 시켜야 될지,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혼란스럽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던데,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경험해. 하나는 불안한 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불안감은요, 앞이 안 보여서 오는 거예요. 밤에 불안하죠, 주로. 낮에 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도 별로 안 두려워요. 근데 밤에, 야간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밤에 좀 겁나죠. 안 보이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왜 불안한 줄 알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님 뭐 문지방 더듬듯이, 그러면 공부라도 잘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좋은 대학에 가면? 뭐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막 애들 막 잡으면서 뭐 공부시켜요. 불안하죠. 그리고 뭐 하나 골라서 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또 진짜 무슨, 어떤 엄마들은 쿨하게 대충 시키는 엄마들도 있더라마는, 저는요, 성격이 까다로워서 유치원도 하나 마음대로 못 보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요, 4군데를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잖아. 몬테소리가 좋다 해가지고, 몬테소리 유치원에 대구에서 그 대표적인 해바라기 유치원 가가지고, 해바라기 유치원 원장님 내가 직접 만나고 있잖아. 1, 2, 3층 다 돌아보고. 가보니까 교구가 너무 많아. 그래, 아무래도 이건 교구에 좀 수동화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몬테소리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이른바 통합 유치원 있죠.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 유치원. 제가 직접 가서 계명 유치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어. 연간 커리큘럼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교무실 발칵 뒤집혔어요. 커리큘럼 찾는다고. 있어야지 찾지. 아니, 보통 엄마들 와가지고 원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버님은 별거 다 찾네요. 하면서 막. 그리고 동네 유치원도 가보고요. 제 멘토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어디 보내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멘토 목사님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 하나라도 더 듣는 게 안 낫겠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교회 부설 유치원.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때 뭐 그런 유치원이 쓸 만한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 앞산 밑에 그 유명한 구원파 유치원 있죠.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그 유치원에 있었어요. 그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앞산 밑에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갈 때마다 네 군데, 또 동네 유치원. 어떤 책 읽어보니까 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통학거리가 너무 길면 안 된대. 통학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면 피곤하고 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유치원이 가장 좋대. 그 우리 동네 시장통 안에 유치원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가보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애 키울 때. 초등 저학년 때 여러분들 학습지할 때 그랬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책은 안 읽지. 유아기 때 그래도 막 책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죠? 뭐 이상한 딱지나 모아 쌓고 막. 쓸데없는 거 그래 잘 외우고 있잖아요. 포켓몬 진화 과정 이런 거 애들 귀신같이 외워요. 요즘 애들 뭐 벤텐 뭐 이런 거 종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귀신같이 외우는데. 책은 안 읽어. 그래 할 수 없이 하는 게 뭐예요? 학습지 하는 거, 학습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학습지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내 노골적으로 말하고 다 학습지 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해서 뭐 미안하지만 제가 아이를 다 키워본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학습지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문제집 또는 학습지는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학습지를 해서는 이건 완전 거꾸로 가는 거지. 공부는요, 개념을 잡아요, 개념. 수학도 마찬가지고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요, 한번 틀리면요, 한 달 후에 하면 또 틀려. 개념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익한다고 뭐 여러분도 끊을 분도 없고 하니까 안심하고. 혹시 어떤 날이 와서 제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아,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학습자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재미있고 창의적인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어떤 영재교육보다 더 나은 영재교육이에요. 진짜로. 어떤 선행학습보다 더 효과적인 선행학습이고, 꼭 선행학습이라고 하자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독일이니 뭐 이스라엘이니 뭐 이런 데서 뭐 가져왔다 하고 뭐 이상한 프로그램이니 뭐 있잖아요. 뭐 다 쓸데없어요. 이건요, 일시적인 유행이라. 그때 브랜드만 바뀌어요. 브랜드 이름만. 근데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조선시대 뭐였는 줄 알아요? 동몽선습이라고, 사자소학이라고, 이런 거 알죠? 명심보감 이런 거 다 선행학습 했어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이 성경 잠언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잠언 제일 첫 장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처음 해본다고 해봤는데 이미 앞선 세대가 다 해본 것이더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 다 지는 처음 한다고 했는데, 그죠? 이미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세대가 다 해본 것이었대. 그래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트렌드 쫓아서 한다고 막, 특히 여기 뭐 이런 명문 학교 보냈으면 얼마나 또 그런 데 관심이 많겠어요. 다 알아보고 막 여기 추첨하는 거 맞죠? 여러 군데 냈겠죠? 한 군데밖에 안 내나? 못 내? 하여튼 혹시 자녀교육에 막 관심이 많으니까 멀리서 차 태워가지고 막 오잖아요. 맞죠? 그럴수록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을수록. 가능하면 이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요, 내게 돈이 10,000원 있어요. 이 10,000원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엄마들하고 가서 점심 딱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티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어디에다, 점심값에다 지불한 거예요. 이걸 뭐 기회비용 이렇게 부르죠. 우리 아이가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24시간. 자고 뭐 학교 생활하고 이러고 나면 아이가 사용 가능한 시간 얼마 없어요? 자, 이 시간을 학습지에 내가 비용으로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을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고 똑같죠. 어떤 엄마들은 그러면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28시간인가? 하루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능하면 효율적인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자녀교육도 사실은 게임이에요. 게임.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박이 그거거든요.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교육도 합리적으로 생각, 합리적 판단.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지, 단기적으로 이번 기말고사에서 오답을 한두 개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일기가 멀어지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이렇게. 이걸 뭐 전략적 사고라고 했어요. 엄마들은 근데 이게 잘 안 돼. 아빠들은요, 회사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 조직 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전략적 사고가 돼요. 우리 부서의 일이 회사의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무슨 개발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략적 사고죠. 그런데 엄마들은 성적 특성이기도 하고요. 미시적이고 단기적인데 강해. 콩나물 값 깎는데 이런 데 강하고. 그죠? 백화점 세일한다 하면 뭐 보지도 안 하고 막 가가지고 막 세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원가를 높이 책정하고 할인을 30% 해주면 엄마들 세일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근데 아이들 대부분 초등학교 가면 책 잘 안 읽고 막 만화책 들고 그렇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 대부분 유아기 때 있어요. 유아기 때 이미 책 읽기의 맛을 놓친 채로, 그죠? 애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떤 책이든지 좋아할 그 시기에 책 읽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랬죠. 동네 언니들 따라서 어디 교육받으러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차마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언니들, 동네 언니들 따라 가보면 극한다니까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뭐해서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대 하면서 막 협박 막 하죠. 안 그래도 막 유아기 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차에 가서 이런 강의 딱 들어봐요. 그럼 혹 간다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유명한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저는 육아서적을 안 읽은 게 없어요. 당연히 그때도 그 책도 사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책을 딱 덮고 났는데 내가 신경질 얼마나 나든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야, 이런 책 내가 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먼저 내다니 하면서.
푸름이 아빠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푸름이하고 우리 애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한 해, 학년에 하나 빠르고, 푸름이는 한 해 늦고 이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좀, 공인은 원래 좀 언급해도 되잖아요? 대중들이. 이 사람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요. 유치원 그 비용 가지고 웅진 전집을 그대로, 자기 집에 오는 웅진 방판 아저씨가 밀어주는 전집을 그대로 다 받아서 막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영재가 됐다고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푸름이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하면서 그때 책 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후로 푸름이닷컴 만들고 이래가지고, 푸름이닷컴 들어가면 무슨 종교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재된다 하면서 막 유엄마들을 막, 그러니까 유엄마들이 얼마나 거기서 용기 백배 해가지고 막 영이 충만한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그 전집 읽기의 영이, 지식 중심의 체육계의 영이 막 임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10만 명에 한 명 나는 거라.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10만 명에 한 명 확률로 나요. 거기서 나온 그 10만 명에 한 명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불량육아라고. 알아요? 하은맘이 불량육아라는 책 낸 그 중학생 하은이 엄마. 그 푸름이닷컴 출신이잖아요. 그래, 거기 가면 새끼 강사들 막 배출되고 하잖아요. 아이고, 아니, 우리 애들한테 이거 뭐, 이거 진짜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아니, 2살짜리는 무슨 세계 명작을 읽혀?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 어디에 2살짜리를 위한 세계 명작이 어디 있어요?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죠, 대부분이. 그런 책을 어떻게 해요? 다이제스트 하는 거죠. 줄거리만 앙상하게. 감동이나 재미는 다 삭제하고. 그래가지고 CD로 녹음해가지고 성우가 대신 읽어주고. 이런 걸 사서 읽기라는 걸 엄마는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바쁘니까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막 익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 키우는 건지 사육하는 건지 내가. 세계 문화를 내셨대. 이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5살 때는 인물 이야기. 당연히 위인전집이라고 안 가는 게 다행이죠. 옛날에는 전부 위인전집, 전쟁 영웅, 왕, 정복자들 이야기.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읽고 뭐 그거 따라하래요. 따라하기는커녕 박탈감 느껴, 박탈감. 애들은요, 지금 엄마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어. 저 진짜 우리 애 키워봤고 5학년 때 애가 너무 이 포시라고 빠져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어린 시절 보냈는지 아빠 인생 투어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했어요. 그 비산동 새빵 돌아다니던 그죠? 그 투어 하려고 이제 한 10집 돌아다니려고 여름 방학 때 애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애가 막 지랄하고 짜증을 내면서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해서 막 저기서 열받아가 때리치웠잖아요. 출발하다가. 애는 관심이 없어. 지밖에 몰라.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무슨 위인전집이니 뭐 인물 이야기를 이때 읽고 뭐 그걸 본받아가지고 에디슨처럼 뭐 진득하게 공부하라고 막. 6세 때 경제 역사 이거 왜 나온 줄 알아요? 사회탐구 전집 시리즈 대유행했죠. 10여 년 전부터 대유행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수능 사회탐구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한국사하고 경제거든. 지금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한국사를 필수로 한 지 2해가 지났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사는 서울대 지원자만 필수예요. 이과에서 서울대 지원자는 물리2를 반드시 해야 되고 문과에서는 한국사를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자들만 한국사 하는 거라 그게 어렵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탐에 비해서 범위도 3배나 많고 그죠? 경제는 사탐 11과목 중에 선택하는 수험생이 제일 적은 과목이에요. 어려워서. 이걸 이제 아는 거라, 입시 세계에서. 이게 이제 전해지고 해가지고, 유아 엄마들한테 미리 사회탐구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하고 뭐. 아래 왔던 그 6살짜리 엄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 한다는데.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뭐 지금 악기도 하고 찌랄하고 뭐 미술도 배우고 뭐. 아, 수행평가 뭔지를 몰라. 중학교 가서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미술 시간에 예를 들어서 미술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정물을 하나 주고 그리게 하거든요. 그 테크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리면 돼. 우리는 미술학원 문턱도 못 가봤는데, 그죠? 성실하게 그리니까 점수 잘 받더라니까. 그리고 이것도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는 데는 아무 영향도 없고요. 은미체는요, 80점 이상만 되면 뭐 전부 다
패스지, 패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미체는 등급으로 따로 보지 않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정한 80점 이상만 되면 그냥 똑같이 취급해요. 이 80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미술, 체육 이런 거는요, 뭐 20% 이론, 80% 실기 이런 식이죠. 아니면 30, 70이래요. 다시 말하면 실기 시간에 선생님한테 욕만 안 하면 다 80점 받는 거라.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가 명문대학을 가려고 해. 서울대 합격자 한 명이라도 누리려고 혈안돼 있는 학교에서 미술, 음악, 체육에서 80점 밑으로 줘가지고 뭐 명문대학 못 가게 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선생님 바로 잘려, 교장한테.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수행평가 대비해가 뭐 농구, 심지어는 프리드 투슛, 줄넘기 연습 이런 걸 과외를 시킨다? 내가 흥분되네, 열받아. 저는 이거 남의 일 같잖아요. 다 키웠는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 답답해서. 입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카드라 통신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릴 때부터 한자한대, 한자. 한자 7급을 지금 6살짜리 아이가 작년에 벌써 땄대. 한자 7급 따려면 서술형이 있다네? 맞나 몰라요. 6급이 서술형 있나? 5급부터요? 엄마도 발레 벌써 다 알고 있잖아. 뭐 또 한자 하는 사람들은요, 뭐 우리나라 말에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 누가 아니래? 근데요, 법원도 이제 한자 안 써. 가장 보수적인 법원에서 판결문도 우리말로 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너무 스펀지 같아서 한자 배우면 당연히 잘하지. 잘 받아들여요. 스타킹 같은 데 봐. 어릴 때 뭘 시키든지 뭘 시키면요 다 거기서 영재라니까. 근데 그때뿐이라. 참 이상한 일이죠. 보통 이제 전집 중심의 체육계를 하게 되면 다 지식 중심의 체육계를 해요. 책의 맛을 몰라. 대부분 지식이죠. 물론 창작도 가끔 있지만 아주 조잡하거나 이렇고요. 제가 어떤 집을 몰래 촬영했어요. 많은 엄마들이 우리 집 언제 왔어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저런 데 가서 교육받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떤 용기 있는 엄마들 한꺼번에 3천만 원치를 사더라고. 우리 대구 출신의 유명한 브랜드 책나무인가 뭐 그거 보니까 프랜차이즈 내려면 전집을 3,060만 원치 사야 된대. 참. 그리고 동네마다 책나무 다 있죠. 가보면 진짜 이거 제 관점에서 볼 때 책도 아닌 책들이 막 쫙 꽂혀 있어요. 이런 책, 이런 책. 그래도 이건 좀 좋은 축에 속하겠지. 엄마들 요거 보면 또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알죠? 저어서 저까지 저거는 저 웅진에서 나왔고 뭐. 제가 젊을 때는요, 한 10여 년 전에 강의할 때는 겁도 없이 엄마들한테 저거 다 내다 팔았겠어, 빨리. 중고나라 갖다 팔고. 왜냐면 저거 계속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가. 언젠가 이렇게 찍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뚜껑 열리는 거라.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잘 열리는데, 책 때문에 또 뚜껑 열려서 되겠어요? 그럼 빨리 갖다 팔았겠다니까. 왜냐면 아무리 쳐다봐도 안 읽어. 이미 늦어. 근데, 용기 있게 파는 사람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만천동에 사는 어떤 엄마인데 정말 쿨하대. 제 강의를 딱 듣더니 바로 그 동네 전집 서점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가라. 얼마 쳐줘도 괜찮으니까 다 가져가라. 그리고 확 빼더라고. 근데 다른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못해. 가만히 보니까 이걸 다 중고나라 갖다 팔면 인테리어가 무너지는 거라. 옆집 옆에 놀러 오고 이런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바꿨어요. 예? 좋은 어린이책을 구입하면 그만큼 갖다 팔으라고. 인테리어를 교체하면서 서서히. 저도 사실 우리 아이 4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까막눈이었어요, 까막눈. 근데 어린 선생님 다니면서 좋은 책을 읽고, 뭐 육아서적 읽고 하다 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에 눈을 뜬 거죠. 옛날에 잠순에 제가 좋은 어린이책 리뷰를 하잖아요. 그럼 원고료 저한테 10만 원씩 주고 이랬어요. 잠순에 컨텐츠 필자도 했다니까. 모르죠? 내년에 혹시 다시 불러주시면 엄마표 영어 공부, 사교육비를 4천만 원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아니, 영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유를 그것도 몇 년 보는 게 1년만 딱 보내고, 영유부터 중3 때까지, 이른바, 그죠? 뭐, 폴린 이런 데 보내고 하면서 쭉 키워봐요. 한 4천만에서 5천만 원 든다니까? 중3 때까지. 해외 안 보내고도. 근데 국내에 앉아가지고도, 우리 지금 자기 회사에서 영어의 신소리 들어요. 이번에,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출국했는데, 그 기업에서 이번에 몇 달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여러 부서를 연수받고 이제 발령이 났는데 어디 난 줄 알아요? 오너 직속의 뭐 인수합병팀 M&A 그룹 M&A 부서 알아요? 기업을 그 통째로 인수하고 합병하고 하는 이런 부서에 이제 갔는데 그 나라는 애들이 다 영어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어의 신으로 불린다니까. 그러니까 4개국어를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우리 애는 수능 때는요, 저거, 아랍어 했잖아, 아랍어. 아랍어 만점. 또, 교환학생은 대만국립대학 갔어요. 그 중국어 했겠죠. 한국어 하죠. 영어는 잠수는 영어 했죠. 하여튼, 어릴 때부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책은요, 감동 아니면 재미, 뭐, 이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초등학교 어떤 3학년 아이가 제가 다니는 어린이 서점에 단골로 왔는데 그 아이 경험이에요. 어떤 아이가 책을 사러 왔는데 하루는 지가 읽던 책을요 한 10페이지 정도 남겼는데 읽질 않고 책 날개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이걸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또 책을 사러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니 왜 이거 안 읽고 또 책 사러 왔노?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막 하는데 이거 안 읽고 계속 놔두고 있대. 그리고 새 책 읽고 새 책 읽고 한다는 거.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책이 너무 재밌는데 10페이지 다 읽으면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못 읽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사왔어. 얘는 어때요? 이미 3학년 때 책의 맛을 경험한 거죠. 이 아이는 저 뭐 수성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저 달서구 수목원 옆에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나중에 대구 과고 가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4학년. 내가 그 어린이 선생님 다니면서 사서 읽었던 모든 책을 우리 연구소 다 기증하고 왔어. 이렇게 어릴 때 이 경험을 해야 돼, 이 경험.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마음이 짠해서 엄마 못 읽겠어, 이런 경험을 하거나, 슬픈 이야기 읽으면 애들이 가거든요. 자, 이런 경험을 해야 되죠. 책은 원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지식 읽으면 안 돼. 옛날에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죠. 학력고사 시대.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식은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죠. 맞아요, 안 그래요? 백과사전도 거기 다 있다니까. 네이버에 가면 백과사전도 여러 종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그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창안해내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울 필요 없고요. 유아기 때 전체 마무리 읽고 지식 많이 알아도 크면서 다 까먹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학교 가서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버되는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어릴 때 소중한 시기에 어떤 맛을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지나치게 이제 쓸데없는 잡다부리한 지식에 막, 특히 뭐 과학 이런데 많이 노출시키면 책의 맛을 모른 채로 지나죠. 제가 옛날에 잠수내 열심히 할 때 강원도 영월에 잠수내 그 유명한 분이 하는 펜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놀러 간다고 일부러 게시판에 남겼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다른 잠수내 엄마들이, 가족들이 그 강원도 영월에 놀러 갔어요. 한 펜션에.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아이들하고 제가 축구를 했는데, 미니 축구를 했는데 상대편 이제 골대에 7살짜리 꼬마가 골키퍼를 했어. 근데 이제 제가 몰고 들어가가지고 골대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제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개요.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간과 이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 이러면 참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누가 우리 아이한테 영어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거기 보면 뭐 Where are you from, 뭐 How old are you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4문장인가 5문장 우리 아이가 외웠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형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말 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 형님 이제 애가 귀여우니까 이제 대답해 주죠. Where are you from? 하면 뭐 I'm from America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저는 막 뒤에서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저기 잘하나 하면서 막
4번 왔다 갔다 하면 끝인데. 근데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그거라도 막, 그죠?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그때 아마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동영상 촬영했을 거라. 그리고 카스에 올리거나 막. 이 노래 다 알죠? 뭐 해달라고요? 사랑해달라줘요.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엄마들이 그렇지만 그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주로 학습 영역에 너무 이렇게 그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소중한 걸 놓치죠.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 이런 걸 놓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거나 쫓기거나 우리 애처럼, 우리 애 1학년 때 여기장이 뭐라고 썼잖아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 저는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또 그걸 보고 내한테 캐준다? 뭐 좋은 기라고? 내가 뭐 진짜 마누라 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나은데, 그런 거. 애들은요, 어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진짜 아빠 죽기를 바라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잖아.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와 함께 성장한 거죠, 사실은. 정말 실패도 많이 하고 아까 좌절하고 이랬다 했죠.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인 것이, 저는 이제 그 어린 스승을 만나서 좋은 어린 책을 자꾸 이제 아이한테 읽어주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더 근원적으로는 제가 이제 멘토가 있어서 제 스승으로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아이 처음 키울 때 완전히 왕초보 아빠였거든요, 30대 초반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제처럼 아이의 마음을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뭐 공부, 처음에 이제 제 마인드는, 전반부 마인드는 뭐였는가 하면, 너는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너는 뒤진다. 이게 제 마인드였어요. 근데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빠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이 불안감이라는 물에 덮여가지고, 그래도라는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공부는 잘해야지, 행복은 성질순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공부 잘해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자꾸 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허우적거리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물에 빠지는 거라. 근데 해보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참 이상하대. 우리가 공부 꽤 했거든요.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제 영재교육법 통과돼가지고 우리 아이 중학교 때 그 영재를, 교육청에서 영재를 선발하잖아요. 한 학년당 60명씩 선발하죠, 지금도. 동부교육청 같으면 동부교육청에서 60명. 그죠? 대구에 달성군 교육청에서 20명, 나머지 3개 교육청에서 60명씩 영재를 선발하는데, 그 영재 선발 시험에서, 그죠? 아무 사교육도 안 받고도 합격했다니까? 15,000명의 중학생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에서. 잘 자랐잖아요. 공부를 잘했죠, 잘 자란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내게 평화가 없어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참 이상하더라니까.
수능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다 소위 말하는 상위 1% 안에 늘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3월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1학년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0.8% 받았어요. 잘했죠? 근데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우억 하는 거라. 0.8% 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가요. 서울대학교 정원이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5,000명씩 이랬는데 전두환 시절에는. 요즘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이제 바뀌면서 학부 정원이 3,000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니는 항상 서울대 법대. 제가 서울대 법대 가고 싶은데 그놈은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아니라고 그 겨우 이제 어떻게 운 좋아서 미달로 경대법대 들어갔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제 당연히 서울대 법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 판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우리의 꿈이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었는데, 자, 대통령 후보들 발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잘 발해? 하면서. 이회창 서울대 법대 나왔지? 이런 식으로. 거기 쫙 해보니까 노무현 빼놓고는 다 명문대학 나오고 막, 그죠? 법률가들이 제일 많고, 정치인들 중에 막 이렇더라고. 그런 식으로 세뇌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지, 전국에 있는 명문대학의 법대를 확 없애보는 거라. 그리고 로스쿨이라는 걸 도입했어.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됐어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경영학과 가야 돼요. 문과에서 그래도 제일 카트라인 높은 데가 로망이 경영학과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죠? 많은 이제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돼가지고. 근데 한 번도 내가 거기서 뭐 그죠? 깊은 만족이 온다는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시험 잘 보면 그때 잠깐 기쁘죠. 근데 돌아서면 또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경험할 텐데 이거. 그러면 기말 치고 나면 또 돌아오고 막.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드디어 내가 소원한 대로 0.1% 안에 들었어요. 0.8% 가지고는 안 돼. 서울대 문과에 괜찮은 학과를 지원하려면 0.2%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니까 문이과로 딱 갈라지네? 공부 잘했는데 이과로 많이 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백분위가 상승해가지고 0.02%. 잘했죠? 전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전국 5등도 하고 막 수석은 함도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게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키워보면서 경험할 텐데. 근데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요. 우리 아이하고 정말 감동적인 책을 함께 읽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위로를 받고 아이에게도 내 진심을 길어 올려서 말하게 되고 평소에는 막 공부 이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아빠의 진짜 마음이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게 딱 터졌을 때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오길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막 안고 막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막 이게 진짜 우리 진심이라니까. 애가 무슨 큰 아픔이 있어서 뭐 중환자실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이게 진짜 우리 진심이거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상하게 이건 어디 가라앉아 있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귀신에 씌여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이 대표적으로 제가 그 귀신에 쓰여가지고. 근데 참 고맙게도 좋은 논의책을 읽다 보니까 그죠? 아이가 제가 다 해주지 못하던 마음의 위로 이런 거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도 재미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뛰놀기도 하고 이러면 재미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비교도 당하고요. 또 힘센 놈한테 맞기도 하고 또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 씨라고. 엄마가 화났다 보면요. 엄마가 어느 날 뭐 애가 뭐 마음에 드는지 어쩐지 갑자기 애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다. 그래가지고 애는 너무 고마워. 이제 애 보니까 뭐 이제 꼬마죠, 꼬마. 막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조만한 애들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튀고 쏟고 뭐 흘리고 얼굴에 묻히고 떡칠하고 뭐 이러죠. 그걸 예상하고 짜장면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짜장면 시켜줄 때는 언제고 지금 보여서 허리에 저 손 올라가 있는 각도 보여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해대고 있죠. 그리고 목욕탕 내가 씻어 간 거야. 애가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씻고 있어요, 혼자서. 근데 꼬마가 뭐
이 뭐야 저거 뭐라 하나 거품 난 거 저거 뭐라 해요? 저거 뭐 이렇게 짜는데 양 조절 잘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많이 짜고 막 또 지 혼자 하다 보니까 신도 나고 막 엄마가 또 청소하던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막 밀대 갖다가 막 버릇이 갖다가 저 목욕탕 청소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라 이상해가지고 목욕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을 개판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막 깨질라 하죠. 이제 그 예의 증세가 시작되는 거라 이제. 이번에는 애가 조신하게 놀 거라고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는 스케치북에 그림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고 이러니까 스케치북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막 온 벼락방에다 다 저렇게 막 그러니까 엄마 이제 뚜껑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이제 막 해대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이런 엄마를 만나면 어때요? 하는 짓마다 찌랄하는 거라. 여러분도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찌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뭐 하는 것마다 뭐라 캐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책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주인공이 지하고 동일시 되고 이 우리 집하고 똑같네 하면서 이게 뭐예요? 동일시. 독서치료 영역에서 동일시라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자, 동일시가 일어나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작아져요. 불같은 엄마의 막 말들이 막 아이들을 그죠? 작아지게 하죠. 이 애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이 작가는 환타지 식으로 그 애 덩치가 작아지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계속 뭐락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가 안 보이는 거라. 오늘 애가 안 보여. 너무 작아져서 눈앞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엄마가 막 울며 불며 온 동네 찾아다닌 거예요. 아까 짜장면 배달했던 짜장면 집에도 안 가보고 혹시 그 철가방 속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막 그죠? 온 데 다 찾으러 다니면서 울면서 막 근데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라. 근데 애가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를 찾아다니는 거라. 그제서야 애가 아, 우리 엄마가 아까 막 뭐락하고 찌랄할 때하고 달리 진짜 깊은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주인공과 함께 혼날 때는 자존감 낮아졌다가 엄마가 울고 찾아 다닐 때는 위로를 받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치유가 일어나죠. 엄마들이 작년에 태양이 후에 볼 때 송혜교하고 일단 동일시 되죠. 그 다음에 송중기하고 뭐 갈등을 겪고 막 할 때 꼭 지가 갈등을 겪는 것처럼 안타까워 하다가 다시 막 만나서 뭐 뽀뽀하려고 할 때 지가 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 경우 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 동일시 다음에는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요. 책을 다 듣고 나면 뭘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니까. 우린 맨정신으로 이런 말 못하거든요. 우리 아기 사랑해, 뭐 엄마는 언제까지 널 사랑해, 이 말 맨정신으로 돼요? 맨정신으로 되면 그건 더 립서비스. 그래 해야 된다 하니까. 근데 애들은 진심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끌안고 울고 이럴 때 아이도 엄마한테 막 혼날 때 막 이렇게 맺혔던 것이 풀리고 이러죠. 좋은 어린이책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아이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거든요. 저는 진짜 제 생긴 것도 그렇고 성질도 그렇고 막 굉장히 급하고 저는 뭐 부모교육 받아보거나 책 읽어보면 뭐 전문가들이 뭐라 하더라? 나전달법을 사용하네. 아이 메시지 기법. 얘야,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오답이 나오니까 속이 아주 상하단다. 애 행위를 지적하지 말고 우리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래. 이씨. 거의 전부 이론을 이야기하다. 이론을. 진짜 지가 애 키워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되겠지. 교양 있는 일부 몇몇.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아이 메시지 기법 안 되더라고. 저는 바로 차라리 머리 한 대 쥐박고 잘못했다고 우는 게 낫지. 그 좋은 어린이책이 진짜 소중하죠. 중요하고. 이런 주옥 같은 어린이책들이 진짜 많아요. 세계적인 어린이책들이.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이제 애들 학년별로 팀을 짜 수업을 하는데 1학년 아이들하고 팀을 짜 수업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영국 그림책 작가 존 버닝햄이라고 있거든요. 존 버닝햄의 작품 가운데 존 버닝햄은 항상 우리 아이들의 표면적인 현상 말고 그 표면 넘어 있는 이면적인 아이들의 마음을 그려내는 데 능하거든요. 지각된 존이 그렇고 또 유명한 알도라는 책이 있어요. 알도를 보면 아이 내면 속에 있는 용기 뭐 이런 걸 주는 또 다른 아이, 이걸 알도라는 어떤 동물로 형상화 했죠. 항상 알도가 아이하고 같이 다니는 거라. 그죠? 용기도 주고, 그리고 잘 때 되면 알도하고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 하고, 아이 내면 속에 있는 용기, 뭐 격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하고 읽어주고 엄마들 보고 미리 읽어오라 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 1학년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글씨 쓰는 부담도 주기 싫고 이제 말로 저하고 이제 너희들은 그지? 이런 경험 없나?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서 이렇게 상상으로 뭐 함께한 이런 경험 없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떤 아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저는 투명인간하고 항상 학교를 같이 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직장 다녀요. 1학년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 물론 학교가 뭐 아파트 근처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애가 외롭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는 직장 늘 가니까 엄마 그만두라 해도 그만 안 두거든.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늘 학교를 갈 때마다 투명인간하고 같이 가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학교 들어가면 투명인간하고 헤어진대. 그게 무슨 말인데 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 손을 잡고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던지. 내가 그 아이 말을 그대로 내가 그 엄마한테 카톡 날려줬잖아. 아이가 이런 마음이다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그 자기 안에 알도가 있어서 이걸 이겨내는 거죠. 이게 진짜 어린아이들 이런 그림책 같지만 사실은요, 옛날에 어떤 대학에서 논술 주제로 이 알도라는 그림책이 나왔어요. 물론 이 지문에 알도만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지문과 함께 알도라는 그림책이 나오고, 그죠? 이 전체적인 뭐 이렇게 맥락에서 논제가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요, 저 길버든이라는 출판사에 나온 우리나라 그림책, 그 유명한 거 있어요.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거짓말이라는 그림책인데 애들 정말 좋아해요. 자, 이 그림책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너희들은 거짓말 해본 경험을, 그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 너희들 8살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거짓말 무엇이노? 내가 물었어. 근데 1학년짜리 둘이서 우리 연구소 근처에 아파트 놀이터가 있어. 얘들은 자기 놀이터가 아니야. 거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여름 되면 막 분수 물을 뿜어가 이렇게 수영장을 해줘요. 그래 맨날 그 놀러 가면 막 경비 아저씨가 너가 이 아파트 산악하고 쫓아내고 막 이러거든. 그 애들이 1학년짜리 둘이서 거기 놀러 갔는데 어떤 3학년쯤 되면 언니가 야, 너 몇 학년인데?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딱 둘이서 눈을 찡긋한 다음에 덩치 좀 큰 애는 나 3학년 이렇게 하고 덩치 좀 작은 애는 나 2학년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어울려 놀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거짓말 했을 때 기분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애들은 통쾌했다 하죠. 또 어떤 애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네 기분 어땠어? 하니까 조마조마했어 하고 결국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또 말해보라 하면 어떤 애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 하고 아까 그 놀이터에서 사기친 애들은 또 돈 훔친 애는 결국 엄마한테 들켰다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죠? 속에 있던 자기 거짓말을 해서 찝찝하고 뭐 이런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밖으로 표현해내면서 해소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속상한 거 있을 때 친구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해내면 좀 시원해질 때 있죠.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는 그래 선생님은 17살 때까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쳤어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그래요? 하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해방되는 거라. 선생님도 그런데 뭐 더군다나 뭐 17살 때까지 훔쳤다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마음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사실 어릴 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요 많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틱 같은 거 하고요. 너무 학습에 몰면 어떻게 돼요? 심 약한 아이들은 음성 틱 같은 거 심각하게 하죠. 우리 연구소 오는 애도 하나 그런 행동 틱. 막 목을 막 계속 막 몇 초에 한 번씩 막 떨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러죠. 그럼 엄마는 또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막 하지 마라 하고 이러죠. 그럼 더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서 책의 내용에 내가 이입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내 가장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을 길어 올려서 아이한테 말할 수 있게 되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어릴 때 이제 책 읽기를 도와줄 때 있잖아요. 일단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들 정말 쉽죠. 저 때는 어린 서점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학교 도실 정말 잘 돼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공급돼 있고요. 학교마다 사서 선생님도 들어와 있고 인터넷 서점도 뭐 아주 검색하기 좋게 돼 있고요. 공공도서관에도 좋은 어린이책도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책 굳이 안 사도 되죠. 물론 좋은 책들, 소장할 만한 책들은 사야 되지만 그냥 큰 돈 안 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실이나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 주에 수십 권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옥 같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읽고 읽어주고 하는 작업을 어떤 사교육보다 어떤 학습지보다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어려 보이는 거 보니까 저학년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학년일 경우에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한글도 알고 하니까 요즘은 뭐 일찍 유아기 때 벌써 한글 깨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니 이제 한글 하니까 니 혼자 책 읽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부담 느껴요. 책 읽기에 대해서.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읽으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버벅거리잖아요. 책을 읽는 것은 이제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상황이나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요. 행간의 숨은 뜻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떠듬떠듬 읽으면서 책의 맛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읽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수록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 목 아프고 부담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이 작은 짧은 책, 글밥 적은 그림책 이런 걸 많이 하면 돼요. 엄마들은 괜히 사치해가지고 글밥 많은 책을 잡고 애 뭐 독서 레벨 개사고 독서의 레벨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에게 맞는 책 읽기만 있을 뿐이에요. 레벨 같은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그 스토리가 짧은 그림책 많아요.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텍스트가 좀 덜 중요해지고 미디어가 훨씬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그림책들을 가지고 아이들 많이 읽어줘 봐요. 그러면서 책이 주는 재미나 감동이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면 책 읽어주다 보면 같이 운다니까. 저는 우리 애하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일본의 그 감동적인 동화 우동 한 그릇이라고 있죠. 어른을 위한 동화. 그걸 읽어주다도 울고요. 또 저는 제일 많이 운 게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 내 짝꿍 체형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짝꿍이 엄마 일찍 죽고 이렇게 자기 학급으로 전하고 영대라는 그 꾸지리한 아이,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는 그 아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또 학급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꼭 내 이야기 같아가지고 영대가 저 같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요즘도 제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면 그 책만 읽으면 울어요. 우리 아이하고 읽으니까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많이 울고요.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애하고 책 읽어주다가 애도 울고 저도 우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들어 싸운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책 읽다가 감동받아서 울거든. 그러니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책 읽다가 운다 싶어놓으니까 우리 와이프도 또 감동받아 같이 울고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이건 성장소설인데 아이가 성장소설 읽을 나이가 아니죠. 어리니까. 근데 만화로 된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가 있었어요. 정말 원작보다 더 감동적인 그 이희재라는 유명한 리얼리즘 만화가가 쓴 그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2만 원 넘는 책이에요. 이거 소장용인데 그거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막 감동이 되든지. 꼭 그 꼬마 제재가 자기 인생의 멘토 같은 그 뽀뚜까 아저씨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 이야기를 읽으니까 막 얼마나 막 제가 제재 같아가지고. 이거 인증샷. 우리의 수능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보면 아나? 이게요, 그래도 명식이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한 성적표예요. 잘했죠? 100분위를 봐야 돼. 등급을 보면 안 돼요. 같은 1등급이라도 상위 4%가 1등급이거든요. 96%에 걸친 1등급하고, 그죠? 위가 더 이상 없는 1등급하고 달라요. 대학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국영수에서 세 과목 합해서 한 상위 1.5% 정도 안에 들면 상위 1%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 실제로
0.05% 정도. 계산하면 문과 40만 명 수험생 중에 한 250등, 200등에서 250등 한 성적표예요.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엄마들이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뭐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공부법 아니면 뭐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영어공부법. 내가 원래 자,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요, 통계를 잡아봤더니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이 이 책들이래. 자, 요걸 단서로 해서 어떤 좋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요. 뭐 이건 뭐 안 찍어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연구소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책 목록이나 지금 PPT 빨리 넘길 텐데 이거 다 올려놨어요.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어린이 책 전문 기관에서 발표한 엑셀 파일도 제가 재가공해서 올려놨어요. 그런 거 다운받아서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혹시 도움이 되시면 성질 급한 분들은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모든 강의가 다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mp3로 녹음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 엄마표 영어 공부나 이런 거 한번 필요하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누구 카페 뭐 회원수 늘리는 거 아이가 이거 의심되시는 분들은 안 들어와도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유튜브 가서 바로 검색하시면 되죠.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엄마들이 처음 이제 어린이책에,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정성을 들여서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만들어낸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런 출판사들에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좋은 책들이죠. 자, 저학년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1위 브랜드는 비룡소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 기업, 민음사의 자회사죠.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주옥 같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들어내요. 저작권료 주고 좋은 번역가들 붙여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작년인가 광주에 어린이책 전문 서점을, 대형 어린이 서점을 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 대구에 내면 진짜 좋을 텐데. 제 옛날 꿈이 그거였어요. 어린이 서점 하는 거.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꼬시고 있는데 안 할락하대? 우리 와이프 내년에 이제 퇴직하거든요. 학교 다니기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명퇴한다고 신청했어요. 내년 2학기에 명퇴하는데 가면 당신 어린이 서점 한번 해봐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아이들하고 좋은 어린이책 읽어주고 엄마들한테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룡소 책들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깝고요. 하여튼 도서관에서 비룡소 책 꺼내서 그냥 빌려와서 아이들 읽어주면 돼요. 그럼 대부분 좋아하게 되죠.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게 시공주니어죠. 제가 옛날에 명색이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출판사 책을 권한다는 게 참 모순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운동권 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해가면서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놈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좌파고 우파고 없고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지 말자. 시공준이에서 나온 책들은 정말 주옥 같은 외국 책들을 잘 번역해내고요. 비싼 번역가도 붙여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작년에 우리 애가 26이었거든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름에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대구 내려가거든. 영화 보러 가자 한 거라. 무슨 영화? 하니까 8월 달에 개봉하는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고 있대. 작년에 개봉했대. 그게 뭔가 하면요. 시공준이에서 나온 내 친구 꼬마 거인 인거라. 어릴 때 아빠 내가 좋아했던 책 있잖아 하면서. 우리 어릴 때 로알드 달이라고 영국 소설가의 작품 정말 좋아했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이런 책도 정말 재밌거든요. 요즘 이거 나무집 시리즈 정말 애들이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을 다니다가 그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어린이 서점에서 그 인터넷 서점 생기고 막 그때 이러면서 이제 서점 경영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저 그때 그냥 평범한 아빠였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이 서점에서 받은 도움이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마웠는데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했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근데 이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그날부터요, 매주 한 번씩 그 서점에 나가서 제가 공개 강의를 했잖아요. 무료 강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에 좀 다니라고. 그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아이를 키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사를 찾기가 어렵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강의를 시작한 지 13년 지났어요. 근데 이 서점 망했잖아요. 10년째 되던 해. 경영난으로.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하던 강의를 우리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기마다 주제를 달리하죠.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른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뭐 이렇게 하고. 이번 학기가 마침 이 행복한 책 읽기에 대한 강의예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반이 되면 주옥 같은 그 그림책 하나를 정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읽어주고요. 그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 한 권 한 권이 다 그런 수업에 제가 쓰는 이제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개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권 가지고 1시간 반씩 해야 되는 그런 책들이죠. 창비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죠. 창비 아동문고라고 40년 동안 매해 몇 권씩 해서 지금 300 몇 권을 꾸준히 출판했어요. 이거 주로 고학년용 책이지만 요즘은 이제 저학년 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림책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계절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시리즈 아주 권위 있는 책 많이 내줘요. 워낙 유명한 출판사지만 여기 있는 책들 정말 감동적인 책들이에요. 요즘 이제 트렌드에도 맞고 여기 보면 꽃할머니라고 있죠. 이거 주제가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죠. 그림책인데 춘희는 악이란다 이거는요 핵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히로시마에서 핵이 떨어져가지고 제일교포 3세인 춘희가 그 핵의 영향으로 장애인이 된 거라. 근데 40이 넘은 아줌마예요. 근데 이 춘희 엄마가 항상 이 40살 넘은 춘희를 애기처럼 왜? 이 발달 장애가 와가지고 이 원폭의 피해로 그래가지고 이 집 앞을 지나가면 항상 그 엄마가 춘희를 안고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 제일교포 가족이니까. 한번 보시면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죠. 요즘 안 그래도 뭐 핵 해갖고 뭐 시끄러운데 이럴 때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전쟁에도 반대한다 이런 정신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 뭐 정치가들의 그 논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런 걸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초등 고학년들하고 제가 수업할 때도 다 그림책 가지고 해요.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유명하죠. 길버드 린에서 전설적인 책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별 그림책 아닌데 애들이 그리 좋아해요.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지금까지 9권 나왔어요. 이 지원이와 병관이 어릴 때 이 길버드 어린이 출판사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선생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책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봄에 대구 와서 강연했잖아요. 만천동에 있는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이 지원이가 벌써 커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대요. 병관이도 군대 갔다 와서 취직 준비하고 있고. 세월 많이 흘렀죠. 애들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죠. 자,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했어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그림책 중에서도 인터넷 서점 가셔서 그 알라딘이나 예스입사 가서 스테디셀러를 검색하면 돼요. 베스트셀러 검색하면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뭐 이런 게 뜨는데 그 말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이게 스테디셀러죠. 그게 사실은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그림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전 세계에서 그림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미국 그림책이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는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둘 다 3,500만 부 이상 팔린 책.
자, 고학년용 책으로 전 세계에서 어린이 책 단행본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샬롯의 거미줄. 1등. 2등, 삐삐롱 스타킹. 아니, 당연히 뭐 시리즈물 중에는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죠. 시리즈물 어린이 책 중에서는 해리포터 1위, 나니아 연대기 2위,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책 중에, 우리나라 고학년용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100만 부 이상 팔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평가받는데, 예. 세 번째 방법은요, 이제 조금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눈을 뜨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상 받은 책 따라가는 거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칼데콧상. 미국에서 해마다 한 권씩에게 그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 후보작이 된 몇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노란 딱지 붙어 있죠. 이런 책들은 전부 세계적인 책들이에요. 저는 이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반씩 이래 엄마한테 소개하고 하거든요.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책도 뭐 칼데콧과 똑같은 권위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이죠. 한 권 한 권을 소개한 시간 다 돼 그냥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영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그 그림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모든 그림책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도 수상을 많이 하죠. 라가치상. 이제 좀 눈이 뜨이고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고급스럽지만 예를 들면 권영쌤 하면 아까 몽실 언니 작가죠. 아마 앞으로 이런 작가가 다시 태어날까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늘 그림책으로 그려내죠. 지금도 안동에 가면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있죠. 폐교를 권정생 동화나라를 꾸며가지고 가을에 한번 소풍 가봐요. 저는 우리 연구소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하고 소풍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시면 운동장에요. 이 강아지 똥도 있고 엄마 까투리 조형물이 있어요. 몽실 언니 조형물도 있고 권영쌤 일대기 영상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아이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그런 권정생 동화나라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백희나는 요즘 뜨는 작가죠. 한 10년, 11년 전에 이거 구름빵 내면서 초대박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하나하나가 다 재밌죠. 원래 신간 알사탕 나왔는데 저거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아마 구름빵을 능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사서 엄마들한테 강의도 하고. 최숙희 작가도 유명한 분이죠. 안타깝게도 요즘 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신간을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외국 작가들 많이 있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증샷, 마지막 인증샷. 자, 2년 전에 우리 애가 어떤 날 여름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하면서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하더라고. 근데 야, 이 새끼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보통 애들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다 70점이라니까. 이 뭐 난이도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렵다 하고 막 한 문제가 아리까리하다 하고 막 교과서 찾아보고 이래요. 그 시험 쉽다 하면 믿으면 안 돼. 우리 애도 그래가지고 내 진짜 그 짝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애는 이제 로스쿨에 관심도 없고 로스쿨은 또 교과서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시험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로스쿨에 가야 되는 그 20대 청년들,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뽑는 시험이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가서부터 책과 빠이빠이 했잖아요. 입시를 치르느라고. 그러고 대학 들어가서는 홍대 놀러 다니라고 1년 동안 놀다가 군대 갔죠. 군대에서 2년 보내고 왔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복학하자마자 좀 있다가 교환학생 외국에 1년 또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래, 이 해. 근데 이제 아빠가 하도 옛날부터 뭐 법률가 계산하니까 아빠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한번 쳤대. 해마다 이제 로스쿨은 2,000명이 정원인데 7,500에서 8,000명이 시험을 쳐요. 근데 우리 애 봐요. 나중에 내가 이제 비웃으니까 애가 열받아가지고 보름 후에 인증샷 보내왔잖아. 여기서 2과목 치거든요.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 언어 이해는요, 이해 35문제가 나오는데 34문제를 맞췄어. 근데 100분위가 상위 5%밖에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쉬웠다. 이런 뜻이죠.
아니, 35문제 중에 34문제 맞췄는데 상위 5%밖에 안 되니까 변별력이 약했다. 반대로 추리 논증은요,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상위 1.8%죠. 잘했죠? 이 두 개를 합하면 7,500명 중에 한 150등 정도 했어요. 로스쿨 가려고 하면 좋은 로스쿨 갈 수 있죠. 물론 이걸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학점도 있고 공인영어 성적도 있고 자기소개서 면접 있지만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대 고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가 각각 80명씩.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로스쿨 갈 수 있는데 인마 이게 안 간다니까. 성적 아깝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알아요? 얘가 이 성적표를 인증해 보내면서 저한테 한 말이 감동적이라 가지고. 얘는요, 항상 지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근데 지가 고등학교 이후로 책도 안 읽고 이랬는데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시험도 안 치고 뭐 관심도 없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쳤는데 저렇게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하는 말이, 와,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그런 거라. 이 말에 별표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는 우리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평생,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에서 한두 문제 더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 공부 시켜보면,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고학년들 데리고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시킨 것처럼 10명을 딱 뽑아가지고 수학 공부 시키거든요. 해보면 수학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틀려요. 결국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고학년이 되거나 하면 독해력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체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에 대한 말귀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일기는 진짜 중요해요. 단순히 국어학습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특히 어릴 때는 진부한 이야기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죠. 아이들 그릇을 넓혀야 되죠. 그릇 조그만데 거기다 내용을 채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위력적인 체일기라는 거죠. 더군다나 정서적으로 아이와 소통하면서 저는 참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고 부족한 아빠지만 그래서 애 많이 패고 했지만 제가 맹세코 말하거니와 우리 아이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버전하고 완전 다르죠? 초등학교 때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네 뒤진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성장하면서 철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아이한테 가장 소중한 말이 이거예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저는 로스쿨 가기를 바랬지만 저는 지 길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요? 니는 로스쿨 안 갔으니까 아빠가 원수다 이게 아니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아이를 키운 거거든요. 근데 주변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괜히 불안해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소중한 마음을 아이들한테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린이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읽을 책이 많지만 딱 2권만 제가 권하고 가려고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소설처럼 이 2권이에요.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책에 대해서 우리 이 눈을 트여준다 하나? 뭐 이런 좋은 책이죠.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나오는데 혹시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가 뭐 답답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된 게 전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에요. 제가 운이 좋아서 어린이서점 만났고요. 또 잠수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 도움을 받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많은 우리 어린 엄마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거든요. 혹시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